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4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1회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그냥 문제를 푼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나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1회 필기 요점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제어 장치는 연산 장치랑 같이 CPU에 속하여 있다고 했는데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놨으니까 이것들은 게시판에 보시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본 따로 좀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만의 요약 정리본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는 내용들, 어제 브릿지에 해당하는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네트워크 장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봤고, OSI 7계층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는 통신 규약 명칭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속한 물대내 전세 표용이라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해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제 문제에서도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 이것들을 뭐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리 계층은 어떤 역할,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어떤 느낌이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장비들이 뭐지? 이런 정도를 좀 매칭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본다고 하면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완전하게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알고 전공자라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넘어가시겠지만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있었네 라고 해서 정독하는 기분으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회차, 2회차, 3회차는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서 또 첨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스프레드 시트에는 찾기 바꾸기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3차원 참조가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시트를 기준으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워크시트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참조라는 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분할 표시 폼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 폼이랑 하이 폼이랑 같은 폼이긴 하지만 분할 표시 폼은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이것들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나의 내용들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검색이 되게끔 분할해서 보는 폼의 구조였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9일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운드의 압축 및 복원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부분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일단 지우셔야죠. 어, 웨이브는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플렉이라고 해서 얘도 좀 하나, 두 개는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입니다. H264.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유튜브 영상 작성할 때,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열면 H264로 동영상 압축 및 복원 기술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하거나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비디오 코덱 가운데 매우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H264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녹화나 압축, 배포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포맷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 관련된 내용이고 플렉이라고 하는 거는 mp3처럼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고용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mp3 용량도 예전에 mp3가 처음 나왔을 때 뭐 1기가도 채 안 됐죠. 뭐 256기가, 256메가, 512메가, 그래서 아니면 1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많이 해서 노래들을 많이 저장을 하려면 용량이 작은 대신에 음질이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플렉이라는 거는 mp3랑 비슷하지만 고용량으로 조금 사운드 질이 좋게 만들어서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AIFF는 개인용 컴퓨터와 기타 오디오 전자장비에서 소리를 저장하는 오디오 파일 형식을 얘기하고요. 웨이브 파일은 음성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윈도우의 음성 정보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CD를 컴퓨터로 읽어드리잖아요. 그럼 웨이브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브 파일을 다시 mp3나 플렉으로 변환을 하면 그 디지털화된 음원들을 가져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거 H264는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화 돼 있죠?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양방향 쌍방향성이에요.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남기면, 실시간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남기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게 양방향 쌍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 있어요. 비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형이라는 콘텐츠는요,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광고 나오는 것부터 내용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프닝 건너뛰기를 딱 누르면, 드라마를 본다고 하거나 영화를 본다고 하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오프닝 건너뛰기를 누르면 내용들만 딱 보이게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비선형 콘텐츠라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제어되는 멀티미디어. 이게 비선형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비선형 콘텐츠고요. VR 콘텐츠는 우리 알잖아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가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4D 콘텐츠는 3D는 뭐예요? 입체로 본다고 하면 4D는 혹시 영화관에서 아쿠아맨 보셨나요? 4D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물이 튀고 바닷물이 튀고 하는 부분들이 물을 숑숑숑 쏘주잖아요. 그런 게 4D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비선형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 이거 생각나시나요? 우리 비밀키는 뭐라고 했죠? 대칭키라고 했죠? 대칭키라고 했고, 그쵸? 뭐라고 했어요? DES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그쵸? DES라고 했습니다. 공개키는 비대칭키라고 했고, RSA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칭키는 서로의 암호를 알고 있고, 그걸로 압축하고 복호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개키는 뭐예요? 내가 각 팀에 공개 키를 주고 이걸로 압축을 하세요 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복호화할 때, 암호를 해독을 할 때 각각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서 암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속도는 비밀키가 대칭키가 속도가 빠르지만, 이게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키 수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아요. 대칭키가. 왜요? 왜냐하면 서로의 패스워드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공개키, 비대칭키는 알고리즘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개키로 압축을 하고 복호화할 키만 알고 있으면, 각 친구들의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죠? 자,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비밀키, 대칭키지, DSG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안정성은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맞죠? 서로가 우리가 지금 어 그 어디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는 거 로그인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영문자를 쓰거나 숫자를 포함한 기호를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한 비밀키, 대칭키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 시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기법이다. 맞죠? 그러면 1번, 2번 지울 수 있잖아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암호화의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비대칭 키, RSA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공개 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 맞죠? 그럼 1번, 2번, 4번을 지우면 3번.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던 기출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하기보다는 종종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며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이거는 스니핑에 해당하는 거예요. 스니프, 코를 킁킁거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냄새를 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패킷을 엿보면서 패스워드와 계정을 알아내는 행위. 스니핑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이거는 스푸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스푸핑은 눈속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네트워크에 검증된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서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2번이 스푸핑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므로 서버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 3번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죠? 그래서 이전에 뭐였어요? 막 디도스 좀비 PC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제3국에 좀비 PC를 만들어서 하나의 특정 서버에 계속 신호를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핑을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버가 가부하를 일으켜서요. 서버가 다운이 되면 거기에 이제 서버가 가부하가 일으켜서 다운이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이게 디도스에 관한 내용이고, 키보드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디나 암호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거는 키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o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이스 인터넷 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IP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음성 전송 기술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 VoIP는요, 기존의 인터넷선을 이용을 해서 구축 비용과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비용이 싼 대신에 품질은 좀 떨어지겠죠? 자, 원거리 통화 시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보다는 요금이 높지만, 요금이 낮겠죠, 그쵸? 일정 수준의 통화 품질이 보장된다. 자,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기존 해선 교환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한다. 맞죠? 보컬텍사의 인터넷폰을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P2P, P2폰, 폰2폰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정답이 2번이 잘못됐습니다. 회선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 PSTN, 요거의 약자네요.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6번이요. 다음 중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고 했어요. 추출해내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적절하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이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게. 이게 웨어하우스고, 데이터 마이닝이
이게 강부 마이너가 강부 아닌가요? 강부?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을 하는 거고 2번이 정답이네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은 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이전하는 거, 서버 이전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필요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가지고 만든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단어 뜻을 보고 이것들을 다 뭐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영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금 유추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프로토콜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흐름 제어,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 그리고 동기화 기능, 그리고 에러 제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세 가지 기능이 패킷수를 조정하는 흐름 제어 기능, 송수신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동기화 기능,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하는 에러 검출 기능. 1번, 2번, 3번이 이거에 해당하는 기능이고, 네트워크 기반 하드웨어 연결 문제 기능. 네트워크 프로토콜 하드웨어 연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하드웨어의 연결 문제가 아니라 제어 기능, 동기화 기능, 에러 검출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8번이요.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서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레서트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내가 네이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치면 내 컴퓨터에서 네이버의 것까지 들어가는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네이버까지 신호를 보내서 이거를 돌아오는 신호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로에서 이게 신호가 가냐 안 가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요. 트레이서트라고 썼어요. 일단은요. IP를 알아야 되니까 핑으로 www 네이버.co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23130195200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트레서트라고 해서 23.130.195.200이라고 신호를 보내면 여기에 해당하는 최대 30호 이상의 가는 경로를 추적하죠. 그쵸? 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신호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걸리고 신호를 받아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 내용들이 짜라라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고요. 4번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 컴퓨터의 IP를 알려면 IP config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넷스타트를 한번 또 써볼게요. 넷스타트 빼기 A 옵션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0.70.18.23 이라고 썼을 때 그러면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짜라라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스태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번, 2번, 3번은 트레인서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이요. IPv6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IPv6는
지금 우리는 IPv4와 V6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v4는 아이폰 하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IPv6는 지금 나오는 아이폰 1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이랑 지금 나온 최신 아이폰이랑 틀리잖아요. 기능이 틀리고 다 더 향상된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IPv4를 기준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P 주소가 하나씩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IPv4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소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IPv6라는 주소 체계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IPv4보다는 IPv6가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에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면 IPv6가 V4보다 속도가 느리다, 보안성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틀린 답, 정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IPv6 문제인데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얘는요, 2의 128승만큼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 구성 맞고요. 각 부분은 10진수로 표현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 아니요, 이 IPv6는요 16진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우리 여기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IP 컨피그를 기준으로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IPv4와 V6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IP 주소가 나와 있고 IPv6의 주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6진수로 표시가 된 겁니다. 우리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쓴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소의 구분은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로 나누어진다.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객체 지향이 있고요. 절차 지향이 있어요.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고, 객체 지향은 내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C++이나 자바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고, C 언어, 예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절차 지향 언어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베이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뜨고 폼을 띄우고 보고서를 보여줘 라고 한 게, 이런 게 절차 지향 언어인 거에 반면에 객체 지향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그냥 캡슐화 시켜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그냥 붙인 거예요. 레고처럼. 그래서 레고의 몸통이 있으면 바퀴를 갖다 붙이고 핸들을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엔진들을 넣어서 리모컨 수신 불을 껴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객체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객체에 대하여 절차적 프로그램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주로 인터프리터 번역 방식을 사용한다? 아니요. 캡슐화 시켜서 그냥 모듈을 붙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터프리터 방식은 어, 순서대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것들을 컴파일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행을 하고 이거를 번역해서 실행을 해주고 다음 명령어 코드로 넘어가서 또 이거를 번역해서 실행해주고,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3번,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보수가 유용하다. 왜?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 캡슐에 해당하는, 그 모듈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지보수를 해서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프로그램의 구조와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4번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코드에 관한 부분은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해밍 코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짓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 맞아요. 그래서 7개 2의 7비트로 구성이 돼서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구성이 돼서 2의 7승만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용으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 비트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밍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1비트가 더해져서 8비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256가지의 문자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여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다중 처리 시스템 4번이 맞겠죠? 듀플렉스 시스템은 두 개의 CPU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CPU를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이게 듀플렉스고, 다중 처리 시스템. 12번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거는 사실은 보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우리 스프레드 시트에 카운트는 개수를 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명령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한다. 부호기,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네요. 인코더라고 했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기억 장치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자, 14번이요. 다음 중 프린터에서 출력할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단위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출력되는 문자, 우리는 C가 캐릭터, 문자, 철자 요거 얘기잖아요. BPS, 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ppm, paper per minute,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 이거는 인쇄 프린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DPI라고 하잖아요.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DPI.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ROM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다. 맞죠? 바이오스는요, 내가 컴퓨터에 딱 키면 키보드에 불이 딱 들어오고 마우스 딱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뭐 체크하고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윈도우 화면이 딱 뜨는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에요.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되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이 2번이네요. 이렇게 유식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버버버 거리면서 설명을 했네요.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자,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날짜, 시간,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윈도우가 안 깔린 PC를 도스 버전의 PC를 갖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델키를 누르거나 F2를 누르거나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윈도우로 USB로 부팅하세요 라고 해서 아니면 CD로 부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은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모스 셋업으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바이오스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한다. 이건 전혀 생뚱맞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는, 얘는 볼 것도 없죠. SSD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아니고 DVD, CD, RW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의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대체 저장 장치. 그래서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SSD를 더 많이 사용하죠. 부팅도 빠르고 뭐 오류도 적고 하니까 SSD로 넘어가지만 조금 가격이 비싼 탓인데 요즘에는 또 많이 가격이 내렸어요.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SSD도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로 저장이 되고 반도체이므로 섹터나 트랙이 없다.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SSD고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다. 자, 시스템 구성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시작 선택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팅할 때 어떻게 부팅을 하는지, 안전 부팅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을 체크를 해놨어요. 시작 프로그램 도구, 얘네들은 내가 부팅을 할 때 시작하는 부분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구, 이거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문제를 볼게요.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다. 맞고요. 시작 모드 선택에서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2번이 틀렸어요. 선택 모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 시작 항목 로드, 원래 부팅 구성 사용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단 모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를 시작하여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거는 진단 모드. 3번이요. 한 번에 하나씩 공용 서비스 및 시작 프로그램을 끈 상태에서 윈도우즈를 재시작한 후 다시 켤 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야지만 이 시스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시스템을 넘겨줘 라고 엔터를 쳤는데 그 뒤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다음 프로세싱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옵션이 있고요. 부팅 옵션 중 안전 부팅의 최소 설치를 선택하면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만 실행되는 안전 모드로 윈도우를 실행하여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1번, 3번, 4번이 맞고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단 모드에 해당하는 내용. 이거는 좀 어렵네요. 17번이요. 18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그쵸? 자, 이것도 한번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볼 수 있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요. 윈도우즈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폴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기 옵션이에요. 보기 옵션. 보기 옵션 파일을 열어서 내가 열었어요. 보기 옵션에 폴더 옵션이 아니라 보기 옵션에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탐색 창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폴더 옵션은 여기 따로 옵션에 들어가서 열어야겠죠. 그래서 일반 보기 검색에 해당하는 이런 옵션들이 따로 있습니다.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폴더 옵션에서요. 폴더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내가 이 폴더를 열 때 새로운 창이 하나 떠지는 거예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 번 클릭해서 열고
열거나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우리는 더블 클릭을 기준으로 열잖아요. 개인정보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보기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파일 및 폴더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 숨긴 파일을 표시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검색은 검색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 압축 파일 포함, 항상 이 파일을 내용 검색, 뭐 이런 옵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틀린 답이고 2번, 3번, 4번이 폴더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 1번은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 보기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도록 예약할 수 있다고 맞겠죠. 백업 시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백업해줘, C 드라이브를 백업해줘 선택할 수 있고, 백업된 파일을 복원할 때 복원 위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죠. 4번이요. 직접 선택한 폴더에 있는 알려진 시스템 폴더나 파일도 백업할 수 있다. 알려진 시스템 폴더나 파일은 윈도우에 정의된 파일이랑 디렉토리예요. 폴더나 파일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폴더들은 백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는 화면의 2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작업 표시줄이 2분의 1까지 화면의 반 정도까지 가려져요. 그리고 2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의 설정을 누르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표시줄이 작은 아이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가능하죠. 자,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 잠금도 있고, 여기 보면 작업 표시줄 숨김, 여기 있네요. 작업 표시줄, 데스크 모드 작업 표시줄 자동으로 숨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업 표시줄이 숨겨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있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작업 보기 단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단추와 검색 상자는 표시할 수가 있지만 작업 단추는 시작 단추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윈도우 이 표시는 얘네들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4번이 틀렸네요. 4번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1번, 2번, 3번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 필터는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동 필터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필드 안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텍스트도 있는 거예요. 날짜도 있고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분에서 필드에서 같은 열에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그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날짜가 많으면 날짜에 해당하는 필터링이, 숫자가 많으면 숫자에 해당하는 필터링이, 텍스트가 많으면 문자에 해당하는 필터링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틀렸고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니죠. 그쵸? 자,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이 아니라 고급 필터의 수식으로 갖고 오면요. 필드명을 뭘로 해줘야 돼요? 조건 1,
조건이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드명으로 선택을 하면 오히려 필터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번도 잘못됐고,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필드 간이 오화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 필드의 여러 조건, 자동 필터에서 하나의 필드의 조건을 두 가지로 설정하는 거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필드 간의 조건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설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5와 조건 얘도 틀렸고 4번이 맞았네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로 표로 생성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1번에 1번 할 때 실기 1번에 1번 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에 아리까리 하더라도 4번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22번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렬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필터링이 아니라 정렬.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맞아요. 표 안에서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라고 하고 일단 1번 지웠다고 해요. 정렬 기준을 셀 아이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 순서는 위의 표시이다. 얘도 맞아요. 내가 색깔로 했을 때 이 색깔 위의 표시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정렬 옵션 방향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위쪽에서 아래쪽은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 안에서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의 내에서만 열 내에서만 정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행을 기준으로 정렬할 때는 정렬 옵션 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을 기준으로 행은 숫자고 열은 영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정렬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23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결과 셀은 우리가 항상 지정을 해줘야지 이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뭐만 반드시 필수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요. 정답일 확률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찍어야 되는 경우에 70% 이상이라고 합시다. 찍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뭐만 필수로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뒤 보기가 조금 문맥상 이상해. 그래도 그게 정답이에요. 앞뒤에 말이 틀릴 때 뭐뭐는 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기가 나오면 그것도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을 정의하면 셀 참조 주소 대신 정의된 이름 보고서를 표시된다. 이것도 맞죠. 그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으며 변경된 값을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쵸? 새 요약 보고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맞고. 자, 24번 볼게요.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옳지 않은 것. 셀 스타일. 이 셀에 들어가는 서식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서식. 셀 스타일에 적용하는 부분들. 셀 스타일은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의 정의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다.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셀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맞고.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여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그쵸? 우리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글이든 뭐든 우리가 셀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
해당 셀에는 셀 스타일이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 아니요. 내가 스타일을 수정을 한 경우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들은 전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정 셀에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답은 3번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에 홈에 있는 셀 스타일을 적용을 했어요. 강조색 2라고 적용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2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색 2라는 스타일의 서식을 채우기를 보라색으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확인을 누르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적용해야 수정의 서식에 반영된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죠? 25번 바로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면 우리는 행머리끌, 열머리끌이 있고 행머리끌, 열머리끌이 있고 여기 값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 위치는 A1셀, 행 레이블은 A3셀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그릴 때 표가 요렇게 그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C4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 위에 두 칸 위에 여기는 뭐냐면요. 보고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에서 여기 있는 보고서 필터에 위쪽에 행머리끌 위쪽에 넣어주면 두 칸 위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1번은 맞고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필드 서식 및 필터가 제거된다. 모두 지우기 명령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두 지워지겠죠. 2번도 맞고. 하이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벗 테이블은요,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피벗 테이블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보는 문제는 없었지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렸고 3번이 정답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실기 문제 생각나나요? 빈셀에 별로 표시하시오. 그쵸? 요거 4번도 맞고 1번, 2번, 4번을 지우면 3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26번이요. 데이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경우 결과로 옳지 않은 거래요.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샵이라고 썼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샵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샵일 때 0일 때 0을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니까 얘는 안 보여주는 게 맞죠. 그쵸? 1, 2, 3.456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1.1, 샵.1이잖아요. 사용자 지정이 샵.1.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4 앞에 있는 숫자는 정수는 보여지고 소수점은 한 자리만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5에서 반올림이 돼서 123.5가 되겠죠? 만일에 얘가 샵 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샵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얘는 이렇게 표시됐겠죠? 얘 같은 경우에 샵 0이니까 똑같습니다. 235점 뭐가 될까요? 46으로 표시가 됐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이거는 0일 때 0으로 표시된 게 이게 000이라고 돼 있으면 000이라고 돼 있으면 얘가 123.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4, 5, 6이 다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0은 표시를 하는 거고 0일 때만 표시하는 거고 숫자일 때는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샵은요 0일 때만 만일에 11이라고 하면 10이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표시하는 거니까 0일 때만 0의 자리를 표시 안 해주는 게 샵이에요. 100이라고 했고 0.00이라고 했는데 얘는요 소수점 두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이라고 넣었으면 샵은 0의 자리를 표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00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1, 2, 3, 4, 5 천단위 구분 심표를 넣었으니까 1, 2, 3, 4, 5가 맞고 네, 정답이 3번이고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 드래그를 하여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어서 채워집니다. 날짜는요 1일씩 증가해서 채워져요. 그 1번은 틀렸죠? 두 번째요.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2번이 맞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이민함 1이라고 썼어요. 이민함 1이라고 써서 이 글자를 이 문자를 이민함 1이라고 쓰고요. 요 셀에서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당기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지만 숫자는요 하나씩 증가된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숫자 데이터는 일씩 증가하면서 채워진다. 숫자는 숫자끼리 써 있어서 밑으로 당기면 그 숫자가 복사가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당기면요 일씩 증가하면서 채워집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 두 셀을 블록 설정하여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하면 두 숫자가 반복하여 채워진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셀에 1,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두 개의 블록을 같이 선택을 하고 밑으로 당기면 차이가 2잖아요.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1, 2를 썼어요. 1, 2를 썼어요. 블록을 씌우고 밑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씩 증가하니까 3, 4, 5, 6, 7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 중 셀 포인트의 이동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는 컨트롤 자, 엑셀에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워크시트가 많다고 했을 때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워크시트를 옆으로 가는 거고요. 컨트롤 페이지 업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요 Alt가 아니라 컨트롤 키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컨트롤. 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셀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원하는 셀의 위치로 이동한다. 여기에 내가 이민함이라고 이름을 정의했어요. 자, 여기 색깔을 여기 보라색 여기를 이민함 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 상자에 셀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친대요. 여기다가 내가 다른 셀에 있다가 이민함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민함 셀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거는 뭐 그 얘기고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 셀로 이동한다. 컨트롤 홈 키를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A1 셀로 이동하는 거예요. 홈 키를 눌러 해당 행에 A열로 이동한다. 내가 여기 셀에 있을 때 홈키를 누르면 해당 행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행에 있으면 홈키를 누르면 제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A1셀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야지 A1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자, 29번 오프셋 또 나왔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프셋 함수가 나왔잖아요. 자, 오프셋은 인덱스랑 틀리게 인덱스는 내가 레퍼런스를 집어넣으면 그 범위가 111이 된다고 했는데 오프셋은 내가 지정한 범위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00 좌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00 좌표. 그래서 B3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B3셀이 얘잖아요. 그쵸? 얘가 00 좌표가 되는 겁니다. 행과 열이 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빼기 1로 가라고 했으니까 행열이니까 하나로 돌아가요. 그쵸? 빼기로. 그럼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옆으로 몇 칸? 하나, 두 칸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박태훈을 선택하면 되겠죠. 눈으로 푸는 수식 문제.
그래서 여기에 기준셀 행열만 써도 되고 여기 높이 너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내가 오프셋이라고 해서 여기 빼기 1, 2,22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높이랑 너비가 2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요 오프셋에 카운터를 씌우면 얘는 몇 개가 될까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세니까 4라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와 너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선택 요소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박태훈이 나왔고요.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컨트롤 종류에는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옵션 단추, 명령 단추 등이 있다. 우리는 이 삽입을 눌러서 매크로 만들 때 단추를 작성을 했잖아요. 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요. 그 밑에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 양식 컨트롤, 밑으로 액티브엑스 컨트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추들이 있고요.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보다 다양한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지만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액티브엑스 컨트롤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지 않아요. 자, 2번도 맞고요.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 모두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 않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은 할 수 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요. 액티브엑스만 걸립니다. 양식 컨트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양식 컨트롤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매크로나 이동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지만 디자인 모드에서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고요. 요거만 가능해요. 컨트롤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컨트롤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표시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지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번, 4번 이렇게 지워서 2번, 3번 중에 고민일 때 우리는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 5점 따는 거니까. 자, 31번이요. 자, 프로시저를 실행한 후 A1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이 프로시저 계산이에요. 테스트라는 값에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until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때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의 값이 10보다 커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텍스트가 0이 여기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잖아요. until이랑 while이 있습니다. 얘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 뭐뭐 하는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until은 false일 때, 거짓일 때 계속 실행을 하는 거고 while은 참일 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true일 때. 그쵸? 그냥 이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0일 때 나는 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0에 1이 더해지니까 1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테스트의 값이 1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다시 루프를 돌아서, 다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테스트에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계속 돌아서 언제까지요? 11이 될 때까지. 왜? 10이면, 자, 얘가 10보다 커 라고 했을 때 얘는 같으니까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돌아와서 얘는 11이 됐어요. 그럼 얘는 11보다 커? 11보다 커? 11이 10보다 커?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참이니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A1셀의 값이 테스트라는 값으로 보여지니까 11이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1부터 10까지 더하기해서 55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until은 뭐뭐하지 때까지, 그러니까 거짓일 때는 계속 실행을 하고 while은 참일 때만 계속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고,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결과값을 구하는 거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셀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함수 A1부터 G1까지의
배열 상수로 3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스몰 함수의 어레이가 나오고 정수 k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은 10, 20, 30에서 얘는 30이고요. 그쵸? 30입니다. 자, 두 번째 보기는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거? 스몰에 A1부터 G1까지인데 얘도 배열 상수로 들어가서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부터 50까지에 각각 더하면 60, 60, 120에 150에 나누기 5니까 얘는 30이네요. 그쵸? 얘도 30입니다. 라지의 다섯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얘는 다섯 번째로 큰 값이니까 작은 값에서 세면 안 되겠죠? 70, 60, 50, 40, 30. 얘는 30이잖아요. 그렇죠? 스몰 함수 A1부터 G1까지 이 범위 안에서 컬럼 D1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열 값을 읽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A, B, C, D니까 얘는 4가 되겠죠. 네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니까 얘는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성별을 남녀로 나누는 수식이네요. 그쵸?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미드 함수의 여덟 번째,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요. 그쵸? 얘네들의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제의 경우 미드 함수가 는 2야? 라고 하고 는 4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5 함수잖아요. 이거거나 이거면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얘는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참일 때 열을 주고 거짓일 때 남을 준다는 얘기는 맞죠. 그쵸? 자, 추주함수의 밸류의 여덟 번째 값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1, 2, 3, 4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 넣었으니까 추주함수를 써서 갖고 올 수가 있겠죠. 2번도 맞네요. 그쵸? vlookup, 밸류의 값을 가지고 룩업 밸류로 삼았어요. 그리고 f2부터 g5까지 넣었어요. 그쵸? 그럼 vlookup은 내가 첫 번째 해당하는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한 다음에 내가 지정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찾아와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겠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인데 얘는 여덟 번째 글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밸류를 씌워서 숫자 값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쵸? 값으로 표시를 했고 2,2에 모드 함수를 씌웠잖아요. 모드 함수를 씌워서 어떻게 했어요? 는 0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2,2가 나머지가 0이면 얘는 뭐예요? 2의 배수잖아요. 2, 4, 6, 8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참일 때 뭐가 돼요? 2, 4가 열하고 했으니까 얘는 남녀의 얘네들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겠죠. 그쵸? 4번이 틀렸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34번이요. 이것도 수식 문제네요. 수식 문제 많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배열함수네요. 딱 봐도 배열함수 중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배열함수입니다. 장르의 편수를 계산한대요. 개수를 세는 거네요. 그쵸? 개수를 세는 건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일단은 개수를 세는 거니까 if가 들어가면 컴마 1이 왔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럼 하나씩 봐야겠네요. 얘는 지금 조건이 자, 얘도 곱하기 개수를 세는데 여기에 왜 곱하기 1이 없냐면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는요. 내가 조건 하나가 true이면 1이고 false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곱하면 다음 조건으로 곱하거나 하면 0일 때는 무조건 0이고 1이면 그 값이 곱해지는 거니까 곱하기 1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거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D2 국적이 먼저 들어가고 A10이야? 라고 했을 때 한국이야? 라고 했을 때 밑으로 당기면요 미국이 돼야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장르가 코미디야? 드라마야? 애니메이션이야? 라고 했을 때 B11을 집어넣고 얘는 어떻게 묶이면 돼요?
밑으로 당길 때는 바뀌지 말고 옆으로 당길 때는 바뀌어야 되니까 1번씩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묶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는 다 지금 그렇게 다 묶여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판명은 안 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썸과 if가 사용되고 식은 똑같고 컴마 1이니까 얘는 맞아요. 그죠? 자, count라고 썼어요. count라고 쓰고 우리는 여기에 자, 3번, 4번이 틀린 1번, 2번은 맞고 3번, 4번 중에 우리는 골라야 되는데 count가 써있고 count if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count가 나오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얘는 자 곱하기인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count는 숫자를 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참이고 참일 때 1이 남지만 만약에 거짓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0이 돼서 0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 10 이런 것들을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count를 써서 개수를 셀 때는 if가 같이 쓰여져서 돼야 됩니다. 3번처럼 10, 10이면 이 0도 숫자니까 개수로 세주면요. 그 개수를 다 세니까요. 3번이 문제가 틀린 값이네요. 그죠?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름 상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 마지막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된다. 요거는 한번 해보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마지막에 선택한 K9가 표시가 되네요. 얘는 맞네요. 그렇죠?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정해 놓은 경우 이름 표시가 된다. 아까 이민함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딱 선택을 하면 이민함 셀이 표시가 되잖아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 최근 함수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된다. 그러네요. 는이라고 쓰니까 썸이라는 함수가 표시가 되네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 이게 뭐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 이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트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3번이고. 이런 문제는 한 번만 우리가 딱 봐도 다음번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36번이요. 엑셀의 화면 확대 축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나머지 3개는 옳은 거네요. 문서의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확대 축소 배열은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아니요. 그 시트 하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그럼 내가 시트 3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렸고 화면의 확대 축소는 단지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만을 확대 축소하는 것으로 인셋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죠. 그렇죠? 확대된 대로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축소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네요. 4번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저는 이제까지 이걸로 했어요. 자, 이걸로 조절을 했는데 이것도 뭐 웹브라우저나 다 마찬가지로 다 메뉴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 키를 누르면 웹브라우저에서는 확대 축소되는 걸 알았는데 엑셀에서도 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눈금선이 인쇄되지 않으나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눈금선이 워크시트에서 테두리를 하는 이유는요. 인쇄할 때 그 부분이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눈금선은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기의 옵션에 인쇄 옵션에서 눈금선 표시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 있는 눈금선이 내가 활성화된 눈금선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쇄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을 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인쇄는
서식을 제외한 텍스트만 인쇄되는 옵션이지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말이 잘못됐네요. 그쵸?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화면을 표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2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F2를 누르면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가 뿅 표시가 되겠네요. 컨트롤 F2. 자, 4번이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한 경우 마우스로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인쇄 미리 보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백 표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활성화가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여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잘못됐겠네요. 그렇죠? 1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차트에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맞는 얘기고, 행렬 전환을 클릭하여 가로 항목축의 데이터 계열과 범례 계열을 바꿀 수가 있다. 자, 행렬 전환을 누르면요, 여기에 서로 값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얘도 맞고. 범례에서 표지된 데이터 계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기본급이랑 수당을 여기 위치를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수당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범례를 옮길 수가 있어요. 3번이 틀렸네요.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위나 열의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다. 숨겨진 셀, 빈 셀을 체크를 해서 갖고 오면 표시할 수 있겠죠?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진 거는 보여지지 않고 표시할 수 없는데 옵션으로 체크를 하면 보여줄 수가 있겠죠?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차트로 작성하여 사원별로 각 분기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려는 경우 가장 비효율적인 차트는, 이것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데이터를 써놨어요. 몇 개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삽입의 차트를 선택을 하고 모든 차트에 추천 차트? 모든 차트에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시되네요. 그쵸? 김수정,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사원별로 각 분기에 해당하는 값을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네요. 그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볼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꿨어요. 확인. 얘 차트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그 분기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쵸? 묶음 가로 막대형으로 바꿔볼게요. 묶음 가로 막대형 확인. 그러면 이렇게 분기별로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원형 대 가로 막대형으로 바꿔볼게요. 원형 차트에 원형 대 가로 막대형.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김수정에 해당하는 데이터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형 차트의 경우 데이터 계열이 한 개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3번이 잘못됐겠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밑에 상태 표시줄이 있다고 했죠? 엑셀의 워크시트 아래쪽에 여기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표시하는 부분들을 선택하면 그 값들을 함께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해당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평균이랑 개수랑 합계 값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선택한 영역 중에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셀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이것도 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16에서는 이전에는 문자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문제 거죠. 옛날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영역 중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범위에 김수정, 이미연 문자가 2개야 이렇게 세주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 선택한 영역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같은 얘기죠. 2번, 3번이.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잘못됐어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문제로 안 보셔도 돼요. 항상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2016에서는 문자도 같이 세주는 거예요. 세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번이고요.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파일의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 도구에서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설정할 때는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그냥 말들을 그냥 받쳐 놓은 겁니다. 2번 단독 사용 모드를 열어야지 파일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데이터 제어, 컨트롤 한다는 거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정의어는 definition, 정의한다는 거고 데이터 조작어는 manage, 다룬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제어에 속한 것들이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정의어는 create, alter, drop 데이터 조작어는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조작어만 우리 사용해 봤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insert, 삽입할 때 업데이트 하거나 삭제하거나 사용할 때 우리가 조작어를 사용했었고요. 지금 이 문제는 데이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SQM 지릿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오더바이절이 정렬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내림차순으로 된다? 아니라고 했죠. 기본값은 ASC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딱 틀렸네요. 그렇죠? 정확히 정답을 알고 있으면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룹바이절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여 검색할 때 사용한다. 맞죠? 웨얼절은 조건절이고 그룹바이는 그룹을 하는 거고 오더바이는 정렬을 하는 겁니다. from절에는 테이블 또는 쿼리 이름을 지정하며 웨얼절에는 조건을 지정 맞고 select distinct 나왔네요. 디스팅트문을 사용을 하면 중복 레코드를 제거할 수 있다. 디스팅트는 필드명 앞에 넣는다, 뒤에 넣는다. 필드명 앞에 넣는 겁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44번이요.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 우리 실기에서 3번의 1번 문제. 그룹은 머리글과 같은 소개 및 요약 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레코드의 모음으로 그룹 머리글, 세부 레코드 및 그룹 바닥글로 구성된다. 맞잖아요. 그죠? 그룹 파일 필드가 날짜 데이터이면 전체 날짜, 일, 주, 월, 분기, 연도 중 선택한 기준으로 그룹할 수 있다. 그룹을 정할 수 있잖아요. 썸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컨트롤을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맞고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할 수 있다. 같은 필드나 식도 2번 이상 그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5번이요. 다음 중 보고서 작업 시 필드 목록 창에서 선택한 필드를 본문 영역에 추가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 필드를 내가 데이터에서요. 보고서 디자인에서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해당하는 필드를 이렇게 갖고 와요. 보고서 디자인 모드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텍스트 상자가 뿅 생깁니다. 필드의 본문 영역으로 추가할 때는 텍스트 상자가 추가된다. 필드를 땡겨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생겨요. 단추, 하이퍼링크, 언바운드 게시트 이것들은 다 생뚱맞은 거죠. 46번이요. 보고서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는 보고서를 볼 때 인쇄미리 보기로 봤잖아요. 왜요?
프린트되는 A4 용지로 프린트되는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그쵸? 문제를 풀기는 디자인 모드에서 풀었고요, 그쵸? 보고서 보기는 출력되는 보고서를 화면 출력력으로 보여주며 페이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1번이 틀렸어요. 보고서 보기는 보고서가 여러 장이 있으면요. 내가 1장, 2장, 3장이 있다고 치면 보고서 보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들이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지는 게 보고서 보기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레이아웃 보기는 출력된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보여주며 컨트롤의 크기 및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가능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종이에 출력되는 모양을 표시하며 인쇄를 위한 페이지 설정이 용이하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지금 얘는 순번으로 돼 있고 모델명이 돼 있고 지점별로 그룹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계가 표시가 돼 있고, 네. 한번 문제를 볼게요. 모델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돼 있다? 1번이 틀렸네요. XS는요 1번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답이. 그쵸? 1번이 정답이 나오면 선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1번부터 틀린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델명을 기준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대리점명을 기준으로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모델명 필드에는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그쵸? 여기 겹쳐지니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예로 설정한 게 맞고, 지점별 소개가 표시된 텍스트 상자는 그룹 바닥글에 삽입하였다. 그룹 바닥글에 얘가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우리 이 문제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을 복사해가지고 그룹 바닥글에 선을 쫙 긋는, 그쵸? 이것도 맞고, 순번 컨트롤은 원본을 1로 하고 1, 2, 3 그룹별로 1, 2, 3, 4 돼 있으니까 그룹으로 설정. 이거를 연속으로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레코드 단위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1번이 정답이고요. 학생 테이블의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건가요? AVG, 나이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학생 테이블에서요. 그런데 조건이 학년이 SN이래요. 학년이 SN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그 다음 뭐예요? 그룹 바이, 전공별로 그룹을 했는데 개수가 2개 이상인 거. 전공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인 친구들의 평균. 그러면 얘는요, 전공을 기준으로요, 통계, 영문, 통계잖아요. 그러면 통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평균이네요. 그러면 23, 20, 48이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 구문? 자, 학생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데 조건이 SN입니다. 그쵸? SN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골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룹을 하되 어떻게 돼 있어요? 2개 이상인 전공이 그룹을 전공으로 묶되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친구들. 그러면 영문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1004와 110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2개의 평균을 구하니까 24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선택 커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는 like, 많이 썼죠? 매치 함수, 이거 상대 위치값을 찾는다고 해서 쓰면 안 됩니다. some, many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like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이 나와 있고요. 레코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1대 다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 디자인에서 테이블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create 테이블, 고객이라는 테이블과 계좌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객 아이디, 고객명, 연락번호, 그리고 기본키로 고객 아이디를 설정했고, 여기에는 난널이라고 했으니까 값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계좌 테이블도 계좌번호, 고객 아이디를 만들었고, 얘네들도 값이 항상 있어야 되고, 잔액의 기본값은 0으로 돼 있고, 기본값은 계좌번호로 기본키로 돼 있고, 외래키로 고객 아이디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 맞죠?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번호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는. 계좌 테이블의 계좌번호도 기본키니까 반드시 입력이 돼야겠죠? 고객 테이블의 연락번호 필드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고객 테이블의 연락번호는 생략할 수 있겠죠? 낱널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3번 맞고. 계좌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 자, 이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드는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대 다로 연결된 상태니까, 고객 테이블과 계좌 테이블이 연결이 돼 있는데, 1대 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고객 아이디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 체크가 돼 있어서 이게 요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이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좀 아리까리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1번, 2번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SQL문이 나오면 우리가 많이 다뤄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을 맞추면 플러스 5점 더 따시는 거예요. 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많이 했잖아요. LA09 물음표로 되어 있네요. 레터의 A. 얘는 문자의 필수. A의 대문자 A는 숫자, 문자, 영문, 한글 필수. 그쵸? 그리고 0은 숫자 필수. 9는요, 숫자 선택, 들어가거나 안 선택하거나.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는 샵인 거죠. 그쵸?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숫자만 선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물음표는 영문자, 한글, 선택. 그쵸? 그러면 얘는요, 값을 따져보면 되겠죠? 얘를 지금 넣어보세요. AA 들어가잖아요. 그쵸? AA 들어갑니다. AA 들어가지만, 자, 숫자 1이 왔어요. 얘도 맞아요. 그리고 숫자 또 1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음표가 왔잖아요. 물음표. 물음표인데 숫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음표는 그 영문자 한글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1이 와서 틀렸고, 얘는 A1을 볼까요? 자, 철자 A 왔습니다. 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숫자도 표시할 수 있으니까 표시했고, 필수로 0 숫자 갖고 왔어요. 얘는 맞잖아요. 얘네들은 다 생략 가능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같으니까. 여기까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뒤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사실은 또 1번에 딱 확실한 정답이 있으니까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 마스크 생각나시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많이 했어요. 문제에서 항상 나왔잖아요. 공구샵은 숫자로 표시를 할 때 필수고, 구샵은 선택이지만 샵은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L 물음표는 영문자와 한글만 표시를 하는데 필수고, 물음표는 선택이고, 대문자 A, 소문자 A는 필기 시험에만 나온다고 했어요. 실기에는 이렇게 쓰면 뭐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크다, 작다, 대문자, 소문자. 52번이요. 고객과 구매 리스트 테이블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항상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있어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1대 다로 연결되는데, 고객 번호 필드의 값이 구매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왜요? 고객이 구매 리스트 한 번도 구매 안 한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으로 가입만 해놓고.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의 고객 번호 필드에 하나만 있는 경우. 얘도 맞죠? 그쵸? 1번, 2번 맞습니다. 구매 리스트의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필드에 없는 경우는 없어요. 3번이 틀렸네요. 그쵸? 이건 이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구매 리스트, 고객이 구매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1대 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의 값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값이 없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3번이 틀렸고,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고객번호 필드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거 맞죠? 참조 무결성. 자, 53번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기존 테이블의 레코드로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요,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죠. 얘는 1번이 틀렸네요. 엑셀 워크시트에서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액세스의 새 테이블이나 기존 테이블 만들 수 있다. 이거 가능했고, 액세스에서 한 테이블에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원본 데이터의 열의 개수가 25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1번이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워크시트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러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각 워크시트에서 반복해야 한다. 맞죠? 3번 다시 읽어볼게요. 액세스에서 한 테이블에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원본 데이터의 열의 개수가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쵸? 액세스에서 테이블에서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엑셀 파일에서 열 개수가 255개까지만 갖고 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위쪽 구역의 데이터 시트, 폼 분할이네요. 그쵸?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이거는 커멘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보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위쪽 구역의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 도구는 폼 여러 항목 폼 디자인. 이거는 폼 분할입니다. 2번입니다. 55번이요. 이벤트 프로시저에 커리를 실행하는 모드로 여는 명령어는 docmd 오픈 커리. 이거 우리는 문제를 풀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 커맨드 오픈 커리를 열어줘. docmd set 커리. 이거는 아니고 테이블 폼 레포트. 56번이요.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우리 2번에 1번 폼 완성하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인쇄할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표시가 되는데 얘가 매번 표시된다. 폼 머리글은 한 번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하이 폼은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한다. 얘는 맞고.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다.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폼 보기 형식에 따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거나 맞죠? 기본 폼이니 단일 폼이니 연속 폼이니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1번이 잘못됐고 XS 2번 회차는요 1번의 정답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으로 잘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중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여 자동 정렬할 수 있다. 맞죠? 컨트롤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컨트롤 집어넣을 때 이 순서로 되는 겁니다. 아래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2번이 틀렸네요. 사각형, 선 등 도형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다.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여 폼을 닫는 매크로 단추를 만들 수 있다. 그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커리에 여러 테이블을 포함할 때는 조인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쵸? 여러 테이블이 있을 때 관계들을 맺어서 이 테이블들을 연결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내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조인하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반환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외부 조인은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조인에서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4번이 틀렸으면 얘는요 데이터 형식이 같아야 됩니다. 왜? 관계를 맺는 거는 같은 값을 관계를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부 조인, 외부 조인에 해당하는 정의가 나와 있네요. 내부 조인은요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필드가 일치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거고,
외부 조인은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외부 조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여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당하는 부분들을 쓱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59번이요. 얘는요, 뭐예요? 도메인 함수가 나왔네요. 도메인 함수 2개, 평균. 자, 다음 중 바닥글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원본으로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부장인 레코드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그러면, 자, 원본이 나왔고, 직급이 부장이야?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뭐의 평균? 레코드들의 급여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필드명이 급여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DAVG라고 해서 3번, 4번은 볼 것도 없고요. 여기서 급여의 평균이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부장에 해당하는. 그래서 부장은 문자열이니까 꽃다운표로 이렇게 구분해 줬네요. 그쵸? 도메인 함수에 관한 문제였고요. XS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거는 매크로의 정의고,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되며 각 매크로의 함수의 수행 방식을 제어하는 인수를 추가할 수 있다. 그쵸? 뭐 조건을 넣는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폼을 열거나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실기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내용들이죠.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뭐뭐만. 매크로는 폼 개체 및 보고서 개체에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4번을 찾을 수 있으면 4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41강에 이어서 42강 기출문제 또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3번 문제를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시고 컴시비트로 다시 복습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3회차는 다음 43강까지 이렇게 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조금 외워야 되는 상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또 게시판이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기 공부를 하면서 필기 공부는 필기 수업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여하튼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한 방에 합격을 합시다. 그리고 필기 시험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다음날 발표되는데 다시 접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스트레스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번 주말에 지금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셨다면 시간을 두고 저녁에 컴CBT를 풀어보시고요. 이 컴CBT를 풀어서 오늘 했던 거를 복습을 하셨다면 43강의 풀, 다음 회차, 3회차의 기출문제를 정독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회차에 볼 때랑 2회차 문제랑 3회차 볼 때랑 그때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시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3강에서 뵙죠.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